최신 청약 정보를 다양한 시선에서 분석해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파주 운정 3지구 끝판왕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바로 A46블록 제일풍경채입니다. 민간 분양 사전 청약입니다. 도대체 왜 여기가 끝판왕일까? 바로 파주 운정 아파트 가격의 기준점이 될 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파주의 핵심은 GTX-A입니다. GTX 역사에서 얼마나 가까운가에 따라서 가격이 책정됩니다. 위치를 보시면 GTX 역사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람들은 집을 구할 때 반드시 그 지역의 중심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A46블록을 제외하면 GTX역 주변에서는 상업시설과 주상복합뿐이 없습니다. 순수 아파트 단지로는 가장 핵심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는 단지 규모, 브랜드, 연식 등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독보적인 요소가 바로 위치입니다. 단지 규모는 383세대의 소규모입니다. 그러나 단지 규모쯤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럼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4개 동으로 아주 심플합니다. 단지 서쪽에는 수변공원입니다. 남쪽과 동쪽은 주상복합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남동쪽으로는 GTX 역사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전체적인 거실에서 바라보는 방향을 화살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든 아파트가 남동향, 남서향으로 조망권이 막히는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백일동과 백사동의 남서향이 공원을 바라보는 영구 조망권으로 가장 좋아 보입니다. 102동 남동향인 84A 타입은 주상복합을 바라보게 되고 103동 84A 타입은 GTX 역사 쪽 중심 상권을 바라보는 시티뷰가 될 것 같습니다. 101동 남동향과 102동 남서향도 아파트 단지 내 정원 뷰를 보면서 동간거리가 넓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원픽은 101동과 104동의 84A 타입 남서향입니다. 평면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84A 타입 4베이 판상형으로 요즘 유행하는 타입입니다. 주방과 거실은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거실 폭과 주방 폭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집이 넓어 보이게 됩니다. 간혹 주방의 폭이 좁은 그런 집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집이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닌 거실이나 주방의 일부분처럼 사용하게 돼서 이 공간이 아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됩니다. 현관 옆에 작은 팬트리 공간이 확인됩니다. 안방과 작은 방 위치입니다. 이 공간은 파우더룸으로 추정됩니다. 알파룸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심지어 작은 방보다도 큽니다. 계략적인 평면도만 나와서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알파룸에 가벽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드레스룸으로 활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벽을 세워서 한쪽은 드레스룸, 한쪽은 공부방 내지는 서재료 활용하겠습니다. 본 청약 때 유상 옵션이 나올 텐데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평면도입니다. 84B 타입 타워형입니다. 거실과 안방의 위치입니다. 안방은 다소 작아 보이는데 바로 드레스룸 위치 때문입니다.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의 위치가 살짝 애매합니다. 거실과 안방이 남서향을 향하고 있어서 일조권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작은 방 2개가 모두 서북향이 되기 때문에 좀 추울 수 있습니다. 작은 방은 해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구조로 이쯤이 아일랜드 식탁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다소 좁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주방 팬트리 공간은 확보가 돼서 수납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84C 타입도 타워형입니다. 84C 타입은 거실과 안방이 남서향입니다. 그리고 작은 방 2개는 남동향이 되겠습니다. 타워형이라서 맞통풍이 안 되는 단점이 있지만 집안의 모든 방들이 해가 잘 들고 또 조망권이 다 좋습니다. 아이들 방도 해가 잘 드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84B 타입보다는 84C 타입이 더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인 선호도는 84A, 84C, 84B 순으로 분석이 되고 청약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못 먹어도 고를 외칠 것이냐 또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곳에 지원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공간은 알파룸으로 파악이 됩니다. 드레스룸 위치가 여기라면 창문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드레스룸에 창문이 있고 없고는 살다 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창문 없는 드레스룸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갑니다. 주방 구조는 84B 타입과 마찬가지로 좀 아쉽습니다. 팬트리 공간 2개가 여기 보입니다. 짜투리 공간의 활용 같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살다 보면 짐이 왜 그렇게 늘어나는지 저도 제 집에 팬트리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분양 가격을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4억 후반에는 나올 줄 알았는데 5억 초반대입니다. 4억 9,900만 원이랑 5억 1,000만 원이랑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왠지 굉장히 달라 보이긴 합니다. 기존의 GTX역에서 도보권이 아닌 그런 아파트들이 4억 중반대에 나온 거에 비하면 저는 가격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향후에 매도하실 때쯤엔 파주 운정 3지구는 완성된 인프라를 가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의 중요한 요소는 GTX역을 중심으로 발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지금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세 차익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즘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분양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중에 하나가 분양가 산정 합리화입니다. 이걸 풀어서 얘기해 보면 사업 주체가 땅값이 많이 올랐다, 인건비 올랐다, 건설 자재값 올랐다, 그러니까 난 분양가격 팍팍 올리겠다 라고 말을 하면 정부에서는 그래, 분양가 팍팍 올려서 대신 공급을 많이 하게 해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의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84제곱미터가 10억에서 11억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이라 위치에 비해서 많이 비싼 가격에 분양 중입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과 또 사업 주체들의 정부 눈치 보기로 지금은 분양가가 그나마 착한 겁니다. 문제는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 거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방향성입니다. 이번 정권은 아파트 분양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이미 줬습니다. 아마 모든 사업 주체들은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청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단지를 골라서 당첨이 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이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지역의 그런 분양가는 기존 아파트 가격과 별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이제 로또 아파트 시대는 사라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분양 일정은 4월 8일에 특별공급, 4월 11일에 1순위, 당첨자 발표는 4월 18일입니다. 여기는 지역 우선 공급이 있습니다. 전체 공급의 30%를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께 먼저 공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낙첨된 분들과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 중에 20%를 또 우선 공급합니다. 또 거기에서 낙첨된 분들과 서울, 인천, 경기도의 수도권 거주자들을 모두 합쳐서 다시 50%를 공급합니다. 파주시에 현재 5개월 거주 중이신 분이 있다면 30% 우선 공급의 기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첨이 되면 본청약까지 9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모자른 기간을 채워서 1년을 맞추면 됩니다. 그러면 총 3번의 추첨 기회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한 서울, 인천 거주자 분들께도 기회가 있습니다. GTX 타고 삼성역까지 20분대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A46블럭 제1풍경채는 GTX까지 5분이면 도착하니까 GTX만 바로 탄다면 정말 30분 만에 강남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 청약 신청 자격을 보면 특별 공급 중에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는 세대주가 반드시 청약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기준과 자산 요건은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만 해당됩니다. 아무래도 신혼특공과 생애 최초 특공에는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부분에서 부적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부간에 혹시나 딴 주머니 찾는 게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서로 밝혀야 합니다. 저도 맞벌이지만 제 와이프의 소득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거. 자, 청약의 주요 부적격 사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은 금이니까 빨리 감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수 부적격 사례입니다. 자, 청약자 본인, 배우자, 미혼자녀 2명 이렇게 세대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럴 때 총 가족수는 4인이지만 부양가족은 3명입니다. 청약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빼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것 또한 실제 사례입니다. 부양가족수를 4명으로 했다가 당첨되고 나중에 실수였다고 해도 아무도 안 봐줍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청약자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만 60세 이상이고 3년 이상 부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주택자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양가족은 1명입니다. 부친이 만 60세 이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하고 부양가족수 포함 여부는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억울한 상황을 당하지 않으려면 청약 신청할 때 상황에 맞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청약자의 아버지인 경우 두 번째입니다. 이번 경우는 아버지가 세대주로 되어 있고 무주택자로서 3년 이상 부양을 했습니다. 이럴 때 부양가족을 2명으로 하시면 부적격이 됩니다. 이유는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로서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3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과열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수는 배우자 1명입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가 같은 세대입니다. 이럴 경우 부양가족을 청약자 본인을 제외하고 3명으로 하면 부적격이 됩니다. 자녀가 혼인을 하면 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배우자 1명이 되는 겁니다. 청약자 본인, 배우자,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만 33세이고 9개월 전에 전입신고를 해서 같은 세대원이 됐습니다. 이럴 때 부양가족수를 2명으로 하면 부적격이 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할 때는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민등록표상 1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들이 만 30세 이상이고 또 전입신고를 해서 같은 세대로 된 지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배우자 1명입니다. 이번 로또 청약의 당첨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의 비밀 TV였습니다.